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커뮤니티에서 한 투표, 그 밑에 댓글 단 거 있죠? 그 댓글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욕하는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욕하는 영상이나 막 게으르다고 뭐라고 하는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채널에도 잔소리라고 붙어있는 영상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제가 뭐 욕을 하거나 아니면 게으르다고 뭐라고 하기 위해서 찍었다기보다는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데 제가 말을 하다 보면 막 20분, 30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게 제가 듣기에 좀 잔소리 같아서 잔소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건데 제가 주로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지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거든요. 이제 제가 뭐라고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을 개인적인 상황도 모르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과외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는 과제를 안 해오거나 아니면 뭐 열심히 공부를 안 하거나 이러면 되게 개인의 노력 부족이고 그 사람은 천성이 게으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10년 동안 수업을 해오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공부를 하긴 하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집중을 못 하시는 분, 아니면 지금 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데 공부에 집중하기도 힘들겠죠. 그러면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보통 3, 40대는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까지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서 그래서 되게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정말 다양한데요. 제가 이제 단순히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뭐 너는 천성이 게으르다 그래가지고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뭐 욕을 하는 영상이라든지 막 질책하는 영상은 만들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공부를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 공부를 하지 말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내 성향과 잘 맞는지, 이 책이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이 방법이 내 스타일이랑 맞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체크하면서 조금 쉬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서 욕 영상을 보는 건 자유이긴 한데 괜히 욕 영상 보고 하루 이틀 집중했다가 또 욕하는 영상을 보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책을 잡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좀 전반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저번 소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다른 직업을 거쳐오지는 않았어요. 대학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고 번역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생이니까 뭐 지인의 소개 이런 건 없었어요. 프리랜서라는 게 업계 경력이 오래됐거나 이제 기업에서 실제로 일을 해본 게 아니라 이제 어릴 때부터 저처럼 시작을 하면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제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이트 있죠. 업워크나 프로즈 같은 사이트에서 프리랜서를 찾는 그런 이제 회사를 직접 찾아서 계약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번역가마다 방법이 다르고요. 또 영업 방법도 다 달라요. 이제 여기 사이트에서 일을 구해야 한다. 이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인맥 형성이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 각자가 하셔야 될 문제예요. 왜냐면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서 그게 모든 분에게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리기도 되게 조심스럽고, 만약에 정말 절친한 친구나 아니면 정말 알고 있는 후배면 이제 조금씩 알려드리긴 한데 이렇게 모든 분들이 보는 상황에서 알려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번역 프리랜서로 밥을 먹고 살고 싶다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려드린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감을 찾아보고 일을 해보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이거는 제가 지금 만드는 모든 영상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겠죠. 이제 매일매일 하는 말인데 다시 또 얘기를 하자면 제발 원서랑 미드를 많이 보세요. 그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살길이에요. 이걸 안 하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 원서가 읽기 어렵다, 미드가 어떻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원서로 내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드로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방법 자체에 대해서 모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예 이걸로 공부하는 건 그냥 안 하고 다른 걸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효과는 제가 장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은 되게 다른 분들과 질문의 수준이 다르군요. 제가 일단 시험이나 뭐 영어를 잘하는 거와 별개로 언어 자체를 이해하는데 문법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언어 자체를 이해하는데 문법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법도 의식적인 문법이랑 무의식적인 문법이 나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언어 자체를 이해하는데 의식적인 문법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의식적으로 문법 규칙을 우리가 외운다고 해서 그게 습관처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머리에 들어가고 또 말할 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평소에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패턴 책을 싫어하는 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미건조한 문장 몇 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패턴을 찾고 그게 여러 번 말하면 머리에 들어가고 나중에 그걸 생각하면 입에서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기억에 남을 만한 상황이나 어떤 사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장이나 여러 가지 표현을 보고 그런 엄청난 인풋이 나에게 다가오고 또 그런 게 쌓여서 무의식적으로 머리 안에 문법 규칙이 쌓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험을 볼 때는 의식적인 문법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문법을 많이 알아도 그게 되게 말할 때는 무용지물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의식적인 학습이랑 무의식적인 학습을 적절히 이제 조절을 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의식적인 학습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질문에 보면 요즘에 전산 언어학 트렌드가 점점 문법적 요소를 무시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원래 언어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원래 문법에 관심이 없어요. 요즘의 트렌드가 더더욱 문법적 요소를 무시한다는 거는 뭐 퍼포스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어학이 이제 문법을 별로 원래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요즘에 컴퓨터 기술이 발전을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지금과 같은 컴퓨터 기술이 없었을 때는 코퍼스를 이제 만들고 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당연히 그 분야가 집중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가 맞겠죠. 그리고 언어학이라는 게 문법을 볼 때 문장을 구성하는 규칙 정도로 되게 가볍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문법이 뭐 prescriptive랑 descriptive grammar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데 언어학은 prescriptive grammar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문법 중에는 descriptive 이거 위주로 코퍼스를 정리하고 또 언어 체계를 정립을 하는데 영어학의 세부 전공 중에 신텍스나 몰폴로지가 있잖아요. 이걸 전공을 하시게 되면 여전히 문법이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질문에 이 기술의 한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그렇고 지금 뭐 언어학 전공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기술의 한계를 벌써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문법 학자들이 문법은 되게 오랫동안 연구를 했으니까 문법에 대한 한계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문법의 치명적인 한계가 뭐냐면 문법 사실 그 자체로는 문맥을 읽지를 못해요. 하지만 코퍼스는 문맥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You must be her mother 이라는 문장을 문법 그대로 해석을 하면 너는 그녀의 엄마여야 한다. 아니면 당신이 바로 그녀의 엄마군요. 이렇게 두 개로 해석이 되잖아요. 이 상황에는 문법 그대로 보는 거가 좀 무용지물이죠.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코퍼스가 들어와줘야 이것이 문맥에 따라서 정확히 해석이 되는 거고 또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퍼스 중심의 번역 연구가 활발히 되는 건 어쩌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질문에서 제가 느낀 게 질문자분이 지금 문법을 정해진 법칙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거든요. 문법은 법칙이라서 지금 매일 문법학자들이 문장에서 새로운 법칙을 발견하고 있어요. 문장에 어떤 규칙이 지금 들어있고 그걸 매일 연구를 해서 그걸 세분화하고 카테고리화하고 컨셉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정말 끝이 없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법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계 제1의 문법학자도 모든 문법 사실을 알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문법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또 이런 맥락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심리학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현상은 예전부터 존재를 해왔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로빈 박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특정 현상의 이름을 붙이고 또 그 현상과 맞는 여러 상황을 찾아서 이 개념을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법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문장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법칙을 문법학자가 찾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이름이 붙여서 책에 실리면 이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은 절대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기 힘들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문법 마스터 아니면 뭐 문법이 정해진 법칙이니까 이것만 외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문장 속에서 뭐 매주 새로운 법칙이 탄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 하나 가지고만 문장을 분석하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코퍼스가 등장해 주는 게 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두 개가 조합을 해서 서로 조화롭게 연구에 참여를 해야 어떤 언어든 분석하기가 수월하겠죠. 그 다음 질문을 보면 일단 제가 직업이 두 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번역가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답을 드리자면 무작정 프리랜서의 길로 뛰어드는 것보다 처음에는 뭐 인하우스나 대기업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통해서 인맥을 형성하는 걸 먼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아직은 대학원을 나온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인맥을 만들 시간이 있었던 나이도 아니었어요.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만약에 시간이 좀 있으시거나 여유가 좀 있으시면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교를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로 이게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을 하라고 하신다면 영어 선생님들이 원서를 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뭐 소설이나 비문학 이런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티칭에 관한 원서나 뭐 리딩이나 라이팅에 관한 원서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잉글리시 티칭에 관한 책은 당연히 한국어보다 원서로 돼 있는 게 더 좋겠죠. 지금 선생님들에게 원서를 많이 보세요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되게 이상한 조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토종 한국인 선생님들 중에는 원서로 책을 안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원서를 볼 실력이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언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외국에 꼭 살다 올 필요는 없는데 그 정도 실력이 될 수 있게 원서도 많이 읽고 미디어도 많이 접하셔야 돼요. 한국어로 책을 읽는 거랑 영어로 책을 읽는 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원서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원서를 한국어 책처럼 많이 보게 되면 지금 질문자가 물어본 부분 이렇게 뉘앙스를 파악하기 위해 따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뉘앙스 파악을 위해서 뭔가 극복하려고 노력해본 기억이 없고요.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책이나 미디어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배우는 거고 이 두 개의 언어가 1:1 매칭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외국에 살거나 아니면 원서나 영어로 공부를 해온 학생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건데요. 보통 뉘앙스를 파악하고 싶으면 뉘앙스를 알려준다는 뭐 진짜 영어 이런 책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원서와 미드를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뭐 해외여행이나 연수나 출장이나 뭐 이런 파견 여러 가지 기회를 정말 잘 이용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외국에서 배운 걸 실천을 해보고 또 실생활에서 영어를 자주 쓸수록 영어 실력이 좀 단단해지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 질문 보고 개인적으로 좀 놀랐어요. 뭔가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어가지고 제가 1번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일단 유튜브 채널 운영에 관해서 지향점이나 목표는 없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일일이 답변해 주기가 힘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특히나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중급 영문법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 강의는 한 번만 제가 설명을 해두면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 학생이 어떤 특정 문법 지식이 없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하면 그냥 링크만 제가 주면 되니까 그게 되게 편하거든요. 이제 제가 알려주고 싶은 강의를 다 올리게 되면 아마 유튜브도 열심히 안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목표도 딱히 정해둔 건 없어요. 목표라기보다는 신조라고 한다면 주로 재미없거나 관심이 가지 않는 스트레스 쌓이는 일은 정말 피하는 편이에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니까 건강이랑 수입을 이제 직접적으로 저울에 이렇게 올려놓고 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일감을 받아서 이 일을 하면 뭐 5일 만에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다. 이렇지만 대신 스트레스가 엄청 날 거다라고 하면 일을 안 받는 편이에요. 왜냐면 스트레스 쌓이면 이제 병원을 가야 되고 병원 신세를 지면 되게 사람이 처량해지고 뭐 주름 생기고 다크서클 내려오고 막 이게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생각만 해도 싫은 거라서. 그래서 주로 신조가 있다면 네, 주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따로 정해둔 목표는 놀랍지만 없네요. 프리랜서 멘탈 관리라 함은 프리랜서는 4대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연말정산처럼 세금 계산이 간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디 속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멘탈이 깨질 일이 뭐 종종 있죠. 게다가 번역처럼 이런 일을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는 아예 몇 달 동안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지만 일이 안 들어올 때는 공부를 하는 게 나아요. 아무리 일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안 들어올 일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프로즈처럼 프리랜서 사이트에 프로필을 올려두고 일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는데 거의 6개월을 100만 원도 못 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뭐 대학생 신분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걸 커리어로 생각을 하고 있던 거라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당시엔 되게 조바심이 나니까 계속 회사에 컨택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이 없을 때는 공부하고 운동하고 뭐 책 보고 뭐 외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일이 정말 많아질 때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일이 있는 대로 일을 하고 일이 없으면 놀면 되니까 딱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멘탈 관리법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려면 생활 방식을 철저히 규칙적으로 바꾸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녁에는 몇 시에 자고 아침에는 언제 일어나고, 또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거 아니면 금주, 그리고 뭐 담배는 아예 안 피고, 그리고 매일 운동하는 거, 그리고 액티브한 운동 같은 거 있죠. 뭐 스노우보드라든지 수영 같은 거, 그런 거 종종 즐기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좀 건강한 생활 방식을 만들어서 이걸 지키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사소한 습관 같은데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은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아침 늦도록 자고 저녁 늦도록 드라마를 보고 운동은 전혀 안 하고 뭐 술, 담배에 쩔어서 산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몸을 망치고 결국 정신도 망치게 돼요. 만약에 프리로 전향한 지 지금 얼마 안 되신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무엇보다도 운동을 매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몸이 건강하면 멘탈도 건강하고 일이 있든 없든 좀 진정한 상태로 매일매일을 보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질문은 제가 소개 영상에도 말을 했듯이 주로 서비스 런칭이나 유지 보수를 담당을 하는 로컬라이제이션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술 출판 영상 번역 중에 굳이 고르자면 기술 번역이 되겠네요. 프리로서의 장점은 소개 영상에도 설명을 했는데 집에서 일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집순이 스타일이니까 이게 잘 맞고, 또 밖에 안 나가면 뭐 화장품비, 의류비 아니면 교통비 이런 게 다 줄어들고,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이제 회사는 나가서 좀 멍 때려도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정말 일을 한 만큼만 돈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또 번역가는 집에서 혼자 계속 이제 책이나 아니면 문서와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하기 조금 힘들겠죠.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스스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되게 나태해져서 그냥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점만 빼면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영어만큼 편하게 할 수 있는 외국어는 없어요. 불어랑 스페인어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영어 실력의 발끝만큼도 못 따라가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불어나 스페인어 이외에는 별로 아직 관심 가는 언어는 없네요. 그 다음 질문은 그죠. 당연히 경력이 있어야 돼요. 번역은 실력이 모든 걸 좌우하는 분야잖아요. 하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게 처음부터 꼭 돈을 받는 일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돈을 줄 사람은 사실 없다고 말해도 무방하거든요. 다른 업계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번역이나 통역은 봉사활동을 해볼 기회가 되게 많아요.
봉사활동도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으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테드 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칸 아카데미에서도 번역 봉사 활동하는 거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역시 링크 둘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 번호를 붙여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번호에 따라서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첫 번째 질문에는 뭐 전문적이 아니어도 라는 말이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면 경력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건 이제 번역이 아니라 어떤 시장에도 마찬가지죠. 잡다하게 번역을 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오래 먹고 살려면 또 인정을 받으려면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선뜻 이해가 잘 되진 않는데, 이제 원서는 뭘 준비하든 영어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은 영상 번역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원서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영상을 통한 공부뿐 아니라 직접 미드나 영드나 토크쇼 같은 거 번역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실전에 뛰어들지 않고 어떻게든 자꾸 공부를 먼저 해보려고 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번역은 이제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은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하면서 배우거나 아니면 일을 직접 해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일을 하겠다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라면 시작을 먼저 한 다음에 차츰차츰 배워가면서 실수도 해가면서 실력을 높이시는 게 좋고요. 준비만 하면 그건 학자가 되는 길이지 번역가가 되는 길은 아니거든요. 높아심에 하는 말이긴 한데, 지금 번역가를 꿈꾸고 계신 분들은 계속 자꾸 공부만 하지 마시고요. 직접 번역을 해보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실수록 좋아요. 번역가로서는 포트폴리오나 경력이 중요하고요. 뒤로 갈수록 포트폴리오보다는 이제 경력이 중요하죠. 따로 홍보 전략은 없어요. 이건 실력이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력서에 경력이랑 포트폴리오를 잘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영어 블로그나 유튜브 역시 홍보 전략은 없어요.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이런 매체를 이용하는 것 뿐이라서 저한테는 조금 일기와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다면 나름의 홍보 전략을 세워봤을까요? 뭐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충분히 일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전략을 세워보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리고 또 질문이 할 일이 많은 프리를 지속하는 이유. 프리는 할 일이 많기는 한데 다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언제든 그만둘 수 있고 일하는 만큼 인센티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일이 좀 많아도 제가 선택한 거니까 고되더라도 괜찮은 거죠. 그렇다고 회사에서 일하는 걸 되게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회사에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해본 적은 없어서 그냥 제가 프리가 된 것일 뿐이라서 회사와 비교해서 말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프리랜서로 계속 지속하는 이유는 이걸로도 먹고 살 수가 있고 지금 편하니까 계속 이렇게 사는 거겠죠. 그리고 불규칙적인 수입 관리는 보통은 적게 벌면은 다 쓰고요. 많이 벌면은 좀 저금을 하는 편이죠. 질문해주신 Q&A를 이제 하나씩 답변을 하면서 느끼는데 제가 생각보다 계획이 없네요. 저도 다른 분들처럼 뭐 소소하게 내 집 마련 이 정도를 꿈꾸고 있는데 지금 결혼할 계획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돈이 모아지는 대로 모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 대답 다 하고 나면 계획을 세워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대답을 하다 보니까 좀 생각 없이 사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 다음 질문은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대체되는 번역 분야가 분명히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기술 번역이나 동시 통역은 기계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외에 문학 번역이나 영상 번역은 번역가가 대체된다기보다 오히려 인공지능이 번역가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좀 바뀔 것 같아요. 기계가 하는 번역은 이제 코퍼스나 문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인간처럼 완전히 전후를 파악해서 문맥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게다가 인공지능이 인간 특유의 문체를 따라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몇 년 전에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님이랑 그리고 이화여대 정영목 교수님 두 분이서 대담을 나눈 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에 링크를 줄 테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가서 보세요. 여기 대담에서도 인공지능이 번역가의 적이라기보다 좋은 어시스턴트가 될 거라는 식으로 약간 마무리가 되거든요. 저도 이 의견의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이 대화에 대해서 보고 싶으면 여기 링크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다양한 주제로 꾸준히 번역을 하고 싶다면 책은 어떠세요? 뭐 교양도서나 과학도서나 역사서 이렇게 구분 말고 베스트셀러 중에 좀 재밌어 보이는 거 골라 잡아서 번역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미 번역서가 나와 있는 경우는 대조하면서 해볼 수 있으니까 더 좋고요. 사전 도움 없이 이제 번역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많이 늘 수 있는데 뭐 시사저널과 같은 잡지를 번역해보는 거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잡지를 사왔거든요. 뭐 시사저널이나 아니면 이코노미스트, 뭐 주간경향 이런 잡지를 번역을 해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소스 구하기가 쉽잖아요. 여기 뉴스 페퍼민트 여기에 들어가 보는 것도 좋아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기사를 골라서 번역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여기 한글 번역은 좀 심한 의역이나 생략이 좀 많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고 이렇게 이제 공부할 건 많으니까 이제 공부를 해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고급 영문법도 가르치고 싶지만 수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중급 영문법만 해도 상당히 헤매시는 분들이 많고 또 고급 영문법까지 몰라도 영어로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게다가 또 고급을 배우실 정도의 분들은 스스로 원서를 찾아서 볼 수 있는 분들이니까 만약에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이 고급 영문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아마존이나 교보문고에 Advanced Grammar이라고 검색을 해서 리뷰를 보신 후에 구매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하나씩 대답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학과는 중요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만약에 어떤 문서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학이랑 관련된 문서면 약대를 나온 번역가를 선호하고요. IT 문서면 그냥 번역가보다는 IT에서 10년 넘게 일하신 영어 할 줄 아는 분들을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학과라기보다는 전공이나 스페셜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포트폴리오는 뭐 아까 말했듯이 번역 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하우스에 들어가서 뭐 2, 3년 이렇게 일을 하고 일한 결과물을 포폴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리로 일하면서 일감 받았던 거를 포폴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3번, 4번, 5번은 6번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사마다 다르고요. 프로젝트마다 다르고요. 매일 다르고요. 어떤 프로젝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지금 6번째 질문은 이제 주로 번역하고 나서 감수로 이어지는데 트랜슬레이터 선에서 끝나는 프로젝트가 있냐 하면 프루프 리더까지 올라가서 검수를 해야 하는 정도까지 있기도 해요. 그건 이제 회사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네트워킹은 주로 회사 아니면 학교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네트워킹을 위해서 뭐 갑자기 분야를 바꾸거나 영상에서 문학으로 바꾸거나 이랬을 때 대학원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프리랜서는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학교나 회사를 들어간다고 해서 네트워킹이 된다기보다 좀 스스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긴 있죠. 번역에 걸리는 시간은 문서마다 다르겠죠? 쉬운 교양서 정도면은 뭐 하루에 3, 4천자도 번역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법률 문서면 하루에 1000자 채우기도 힘들 수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보통은 하루에 3000단어까지 소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예비 번역가라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직접 번역해보는 거 잊지 마세요. 봉사든 소액이든 이제 일을 직접 받아서 해보고 이게 정말 적성에 맞는 건지 빠르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영어에 조금 관심이 있고 주변 사람보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번역을 해보겠다고 이제 프리의 길로 들어섰다가 몇 달 굶다시피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으니까 괜히 경력 단절이나 허송세월을 할 수 있으니까 일을 미리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번역가라고 영어 공부법이 그렇게 다른 건 아니거든요. 방법 자체보다는 강도의 차이가 좀 있겠죠. 소개 영상에도 말을 했듯이 번역가라면 바이링구얼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어는 이제 문법이나 뉘앙스, 표현은 이제 아주 기본이고요. 또 원문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수준이 되면 되게 좋아요. 그러려면 원서나 해당 외국어로 된 문서를 되게 많이 읽어본 적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더해서 자기가 번역하고자 하는 분야에는 배경 지식도 많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학 번역을 하는 거라면 그 작가나 시대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기술 번역을 하는 거면 그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겠죠. 이건 이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꾸준한 관심을 통해서 배경 지식이 쌓이고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 실력까지 있어야 좀 잘 먹고 사는 번역가로 길을 개척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모국어 공부 얘기도 저번에 했잖아요. 번역가는 영어를 한국어로 1대1로 옮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 기계 매뉴얼 번역이나 단순한 상품 관련 번역이면 몰라도 그 이상으로 올라가서 문학이나 영상이나 아니면 기술 번역이나 로컬 이런 걸 하려면 어느 정도 작가에 준한 글쓰기 실력을 가지는 게 좋아요. 물론 작가의 상상력을 닮을 필요는 없는데 맞춤법도 잘 지키고 또 문체도 여러 가지로 있으면 좋거든요. 신문에 실린 기사라고 해도 딱딱한 글과 부드러운 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서를 번역을 해보고 문체도 여러 가지로 가질 수 있도록 연습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다음 질문은 아마 대학원을 안 나오신 현역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번역 한번 해볼까? 이 책을 지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이게 번역에 입문하기엔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분은 이제 번역가 꿈이신 분이군요. 지금 윗부분에서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앞에서 대답을 다 했고요. 그리고 일반 영어 공부와 번역 공부의 차이는 모국어 공부와 배경 지식 공부의 차이가 있겠죠? 모국어의 실력을 늘리는 노력은 글쓰기 공부를 하는 거죠. 맞춤법 책이나 문장에 관련된 책이나 글쓰기 책 이런 걸 많이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한국 문학이나 시사 잡지를 보는 것도 좋아요. 번역은 잡식으로 다독할수록 좀 유리한 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항상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가져온 질문 중에 이게 마지막인데 번역가라면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한다는 책을 전부 지금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이 책은 개정판이 엄청 많이 나왔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글을 좀 쓴다 하는 분들은 다 읽는 책이에요. 이 책은 문체에 관한 책이라서 이미 영어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영어가 바이링구얼 정도로 편하신 분들이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두께는 되게 얇아요. 지금 이 책이 100쪽도 안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정말 그런 의미의 단어인지 문체에 대해서 다룬 책이니까 이 책은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국어 공부, 창비. 제가 지금 작년 여름에 사고 최근에 또 사서 이렇게 2권이 있는데 한국에서 글 좀 쓴다 하시는 분들 작품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이번에 2019년 본판은 3.1절을 테마로 삼아서 여러 가지 시랑 소설이랑 여러 가지 작품이 들어있고요. 지금 특히나 문학 번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거의 무조건 이제 이거 1년에 4번 나오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번 나오니까 이 책을 꼭 구비를 하셔서 또 이 안에 광고도 많으니까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책도 읽어보시면 좋고요. 이 책도 모국어 공부하는 책이에요. 번역의 탄생. 지금 이 책은 이희재 번역가가 쓴 건데 보통 번역을 위해서 모국어를 공부한다고 하면 이 책을 안 보시는 분이 없어요. 이건 이제 번역가라면 무조건 봐야 하는 책이니까 지금 한국어 공부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이 책을 구비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책은 꽤 두꺼워요. 그리고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한 번 읽어가지고는 다 이해하거나 다 암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3번 정도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워드 파워 메이드 이지? 이 책은 리뷰를 한 적이 있죠. 이거 이제 노만 로이스 단어에 되게 집착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고요. 만약에 지금 내가 단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거나 단어 실력이 좋지만 더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만 루이스 시리즈를 보시면 돼요. 이것도 지금 되게 옛날 책이어가지고 디자인도 좀 되게 단순한 편인데 지금 이거는 새로 개정이 된 거고요. 지금 나머지 이런 책들은 되게 약간 디자인이 구리구리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좋고 이거는 한글판도 다 나와 있으니까 단어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고종석의 문장. 지금 이 고종석 작가님은 이 책 말고도 언어 관련해서도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에요. 지금 이 문장이 1, 2권 있는데 지금 이거는
실제로 되게 좋은 책 안에서 문장을 하나씩 발췌해서 그걸 직접 필사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 글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단어도 괜찮고 영어도 좀 괜찮은데 한국어 문장이 어색하거나 문장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한국어 글쓰기 강좌 책이니까 이 책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맞춤법, 자주 틀리시는 분들. 책 쓰자면 맞춤법. 이 책 되게 재밌게 잘 돼 있거든요. 두께는 좀 두꺼운 편이에요. 한 400페이지쯤 되는데 한국어 문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잘 알고 싶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이 책을 완전히 추천드려요.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는 형식의 책인데 만약에 내가 쓴 글의 맞춤법이 맞는지 궁금하면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되거든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니까 여기서 이용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뭐 대학원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한국어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맞춤법 책 중에는 책 쓰자면 맞춤법, 이 책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책은 문체에 관한 책인데 지금 이 스타일이라는 책이 제가 이게 옛날 번역판이고요. 지금 최근에 번역된 것도 이북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독자들이 판단했을 때 좋은 문장이나 좋은 글쓰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글쓰기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영어를 우아하게 쓰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책이니까 이미 영어는 잘하시는 분,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거나 원어민 수준이신 분들이 보기에 적합한 책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기계적인 번역이나 항상 똑같은 단어가 많이 나오는 그런 번역 말고 문학 번역이나 글쓰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이 문체라는 책도 추천드리고 싶고, 이거는 영문판도 있으니까 원하는 판을 사서 보면 돼요. 한국어판도 2개고 영문판 하나니까 문체를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번역을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번역의 공격과 수비, 안정욱 교수님 책인데, 이 책은 지금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약간 구시대적인 생각이 조금씩 들어있긴 해요. 그런데 번역의 기초에서 전문가까지 이르는 뭐 체계적인 훈련이라고 돼 있고, 실제로 챕터를 거듭하면서 학생들이 제출했던 번역 과제를 하나씩 분석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잘한 거고, 이건 못한 거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시니까 직접 챕터 앞쪽에 있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지금 이쪽이 이제 번역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번역해서 이제 수정을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번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챕터별로 앞에 있는 걸 풀어보고, 그리고 뒤쪽에 이제 답도 다 나오니까 그걸로 확인하면서 번역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장 하나하나씩 번역할 수 있는 책도 있어요. 이런 책들, 한영 번역 이럴 땐 이렇게 전 2권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교수님이 쓰신 거라서, 이거 쓰신 분이 이제 수업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통번역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라서 여기에 나온 뭐 모든 번역이 되게 좋은 번역이다, 무조건 이렇게만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닌데, 만약에 지금 아직 번역이 낯설거나 아니면 번역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수 있죠? 공격과 수비보다는 이게 조금 더 쉬우니까 이거 한 다음에 가도 되고, 아니면 이게 너무 쉬우면 바로 저 책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번역 논쟁, 그리고 하나는 완전한 번역에서 완전한 언어로. 지금 정혜용 번역가랑 정영목, 이분은 이제 이화여대 교수님이죠. 이제 이분들이 쓴 책은, 이거는 이제 번역의 기술이라기보다 번역의 정의, 방법론, 이런 약간 박사 과정의 느낌? 그런 냄새가 나는 책들인데, 내가 기술은 충분히 배웠고 번역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일단 이 2책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책 말고도 되게 찾아볼 책이 많은데 이 책 2개는 꼭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노파심의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제 번역가는 스스로 배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지식에 대한 갈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문제 상황을 이제 대면을 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얼른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중복되는 질문은 조금 뺐어요. 중복되는 거 빼서 거의 한 15개? 20개 정도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질문해주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답이 되었길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설명한 이 책들은 되게 소중한 책들이니까 지금 번역가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번역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꼭 사서
아니면 뭐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Q&A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도 이제 성장하고 있는 번역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한 5년이나 10년 후에 다시 Q&A를 찍게 되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 제 입장에서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린 거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제 소개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실제 공부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You're always on my mind.